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유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 날씨가 걱정입니다. 이 중부지방에도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 파주에는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려서 도로와 자동차가 물에 잠겼습니다. 서울에도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오전부터 비추기가 조금 약해졌지만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다시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밤 9시부터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면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내리면 지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산사태 조심하시고 지하차도 일부 지하차도는 지금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비가 많이 내릴 때 지하차도 내려가시는 거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비정상이 정상처럼 돼버린 사회, 비정상이 정상처럼 돼버린 기후에는 우리가 스스로 대비를 하고 그 정상, 비정상이 정상화된 정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잘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죠. 2부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여의도 청년정치 이승만 전 대통령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 빗줄기를 뚫고 여러분을 위해서 슝 하고 날라온 이구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고마워서 목이 메어요. 네, 재헌절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오늘이 재헌절이죠. 네. 그 옛날에는 재헌절이 쉬는 날이었거든요. 네. 이거 언제부터 안 쉬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재헌절이 쉬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저는 요새도 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요새는 안 쉬더라고요. 쉬면 오늘 정면승부가 결방을 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은 우리 정면승부는 뭐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 뭐 있죠? 참, 재난 문자부터 말씀. 네. 문자가 아니라 재난 방송. 예. 네. 오후 4시 49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기상특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인천과 경기인데요. 2024년 7월 17일 오후 4시 45분 기준 경기 김포와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이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비닐하우스 결박, 과수, 지주 시설 고정 등 미리 대비하시고 농사와 관련된 작업 등 야외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리는 말씀을 전해줬고요. 지금은 저희 YTN 라디오의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있죠? 네, 있죠. 있죠? 네. 예, 뭐 있어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좀 해줘요, 네. 좀. 요즘 제가 매일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신유래 뉴스 정면승부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신유래 뉴스 정면승부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인 만큼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청취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커피 쿠폰은 청취율 조사가 완료된 이후 일괄 배송해드린다는 점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라는 얘기는 왜 안 해주십니까? 하고 가장 먼저 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 안 한 줄 알고. 네. 그거 제일 중요해요. 그게 마치 우리를 그거 그 방심위에서 그거 연락 옵니다. 그거 얘기 안 하면. 네, 그건 제가 이제 뉴스앤뮤직을 진행할 때도 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까먹으면 안 되는 또 다른 게 뭐죠? 중앙선거 여론조사. 네. 아주 꿈에도 나와요. 오늘은 예. 다행히 제가 준비한 건 없고 교수님이 또 말씀하시다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할 거 없어요. 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방송할 때 여론조사에 좀 인연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솔직히 있어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거 찾는 거 방송하면서. 왜 웃고 그래요, 근데? 비웃음 같은데? 아닙니다. 비웃음이요. 예.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아까는요, 스튜디오 문을 제가 들어오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네. 예, 이런 상황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아주 거기 앉아 궁금합니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 맞아요. 네. 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러다 또 내가 막 그냥 엄청난 이 비난 문자에 시달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친구분이 많던데. 그냥 문득 생각하는데 혹시 세조와 인조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네, 자 다음. 잘난 척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검찰이 명품백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어제 파악이 됐습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품백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압수수색 등에 따른 강제 수사가 아니라 김 여사 측과의 조율을 거쳐 임의 제출 방식으로 명품백을 받기로 결론낸 데 따른 조치인 건데요. 김 여사 측이 명품백을 제출을 하면 일단 해당 명품백이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가 선물한 것과 동일한 상품인지 먼저 확인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김 여사 측 주장은 최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직후 곧장 이를 돌려주라 지시했고 사용한 적 없다. 이건데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이 명품백 대통령실 청사에 보관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김 여사 측은 명품백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을 보면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 반출은 금지돼 있지만 수사기관이 대통령 기록물을 획득한 경우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있는 만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출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품백 실물을 제출받아서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한 조율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김 여사 측은 또 검찰은 여전히 다른 사건 관계인들처럼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데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최근 김 여사의 법정 대리인이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에 나서고 있는데 어제 중앙일보가 보도한 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명품백 받은 당일 반환 지시 기사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반환 지시를 했다고 뒤늦게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선 꼬리 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데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게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면 민주당은 이 돌려주라고 유 행정관에게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기존의 여권의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명품백을 추후 돌려주라고 했던 게 사실이면 김 여사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사범이다 이렇게 쏘아붙였고요. 만약 이런 해명을 김혜경 여사가 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아마 가루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고민정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명품백 하나가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하니 김 여사와 용산 대통령실은 염치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TV 토론을 보니 당대표 후보자들은 모두 김 여사가 명품백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명의 후보가 CBS에 나와서 후보자 토론회에 나섰습니다. 명품백에 대한 반환 지시가 있었지만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오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한 후보는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다. 법 앞에 평등 정신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고 사안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원 후보 역시 국민께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했고 나경원, 윤상현 후보 역시 법 앞에 예외가 없다 답을 했습니다. 자, 김 여사 측에서 최근 이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이 일단 명품백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검찰 조사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법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위법이다 아니다 이거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정치라는 거는 인식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를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저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불법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사실 좀 의혹 어린 시선 혹은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대통령실은 그런 국민을 따라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이 언제나 저는 옳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는 그 내용은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그 인식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전 받아들였는데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도 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식의 영역 그리고 이게 사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속 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문제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실은 저는 굉장히 심각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과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본인들이 억울한 게 있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앵커께서 앞선 사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냐라고 해주셨는데 두 번째로 다뤄드릴 소식도 언제까지 계속해서 전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자, 전공의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련 병원들이 만여 명의 전공의 사직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혼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복귀 의사를 표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이제는 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오늘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혼 규모를 확정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전공의들 복귀 규모가 미미하고 대부분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어서 더 이상의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에 그쳤다고 합니다. 복수의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각 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한정돼 있으므로 사직 처리가 완료돼야만 결혼 규모를 확정해 수평위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집 정원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늘 중에는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수련병원이 무응답 전공의들의 사직을 처리하는 건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처리를 단행하겠다 통보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회신을 요구했지만 응답한 전공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서울대병원은 이야기했고요.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둘러싼 의료계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각 병원이 사직서 처리와 수리 시점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소속 전공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전공의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면서 수련 병원장들을 향해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 내부에서는 사직 처리 등 관련 절차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요. 정부가 이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복귀 여부를 확정하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련병원들이 만여 명의 전공의 사직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정 갈등 정말 오래도록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이 규칙적으로 가는 병원의 의사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직 처리를 해줘야지. 이게 예를 들면은 일반의 자격을 가지고 개인 병원을 개업을 하든지 일반의로요. 아니면 다른 병원에 다른 과목을 바꿔가지고 다른 이 전공으로 가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이 맨 처음에는 사직 처리 이거 안 해줬거든요. 이거를 빨리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더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 문제가 아직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전공의도 그렇고 의대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뭐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미 내년 입학 정원 다 확정한 상태에서 야 이거 다 물러라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의대생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은 엉망진창이 돼도 좋다는 것인지, 예? 여기서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대생들의 주장이 옳다 아니면 정부의 주장이 옳다, 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주장이 옳든지.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태를 정부가 수습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나치게 예외를 인정한다든지 갑자기 규정을 바꾼다든지 이것도 공정성이 위배되는 거거든요. 전원 낙제면 낙제 아니면 어떤 조치 이런 것들도 원칙에 맞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야만 사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돌아올 수 있구나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태도가 과연 그럴까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사실 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론이 의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의사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의대생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이 얘기하기 사실 지쳐요. 저도 지치고 환자들은 진짜 기가 막힐 겁니다. 아마 지금 중증 환자들은 이 진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의료계가 잃어버린 신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참 그게 궁금해집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2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지난 9일에 김 위원장을 검찰이 소환을 했고요. 20시간 넘도록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이었죠.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 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 당시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승인한 바 없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게 김 위원장인데요. 검찰은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최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지난해 11월 김 전 의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당시 카카오 최고 경영진들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이후 검찰이 카카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강제 수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고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영장 신문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번 영장 청구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이 영장 청구가 잘 된 청구다, 잘 안 된 청구다, 그거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정치인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속한 정당에 관련된 인사가 뭐 영장 청구가 됐다, 뭐 이러면은 검찰 막 비난을 해요. 그리고 나가지고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서 구속이 되면 또 검찰 탓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한다면 영장 청구를 누가 청구를 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검사가 아니라 판사거든요. 그런데 또 그래도 막 검찰 욕을 막 해요. 그러다 재판이 됩니다. 그럼 재판에서도 이 검찰의 이 악행에 대해서 뭘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요. 그러다 유죄 판결을 맞습니다. 그래도 또 검찰을 얘기합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법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지 계속 검사 탓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장 청구가 잘 됐다 잘못됐다 우리 입장에선 거의 얘기할 수가 없고요. 특히 수사 진행 상황에서 이 제3자가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사자 플러스 검사 플러스 판사가 제일 잘하는 당사자들이거든요.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수사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는 나중에 우리가 좀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김범수 이 회장이 아니라 위원장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그 뭐 이름이 회장이 아니고 위원장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범수 위원장이라는 분이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어떤 그 역할 모델, 꿈, 희망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전라남도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정말 자수성가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바로 김범수 위원장인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정말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하나의 역할 모델 노릇을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에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저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조사 결과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것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네. 자, 마지막 소식은 오늘 내린 비 관련된 소식들입니다. 서울에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죠. 오늘 아침에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서울 기준으로 천둥 번개 소리도 많이 났고요. 기상청이 오늘 수도권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전동차 간대 운행을 멈추기도 했는데요. 서울의 경우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중랑천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서 오늘 오전 9시 7분부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을 통제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또 기상청은 오늘 오전 8시 45분 서울 전역을 비롯해서 인천과 경기, 부천, 구리에 호우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오전 10시 5분에 야외 활동 자제해달라 이런 문자가 가기도 했고요. 동부간선도로 교통통제의 경우에는 오후 1시부로 해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5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집계된 주요 지점의 강수량이 파주 판문점이 342.5mm, 남양주 창현이 202mm, 연천 장남 181mm, 서울 노원이 159.5mm 등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기준으로 의정부 신곡은 8시 22분 기준
103.5mm의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1시간 기준이었고요. 기상청은 비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오전 4시 24분부터 오전 9시 40분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총 20차례 호우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출근길 전동차가 운행을 멈추는 피해도 있었는데요. 오전 8시부터 경원선 의정부역부터 덕정역 구간, 그리고 오전 8시 30분부터는 망월사역에서 의정부역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8시 45분 기준에 서울 시내 29개 하천 출입이 통제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교통사고 소식도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어제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서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북 북부에 또 한 차례 시간당 최대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저기압의 위치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예정됐던 외부 일정도 연기하고 이 관련해서 만전을 다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그렇지만 천둥 소리에 잠에서 깨신 분들도 많았고, 이어지는 그 세차게 내리는 비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잠에서 깼어요? 천둥 소리 때문에. 네. 야, 그 생각보다 소심하네요. 그게 소심이랑 무슨 따지지 말고 그냥 어른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넘어가요. 아닐 땐 아니라고 하라고 배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파주 판문점 지역에 300mm가 넘는 비가 내려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북한과 연결된 하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북한에 만약 비가 많이 내렸을 경우에 이게 지뢰가 떠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뭐 목발 지뢰라든지 이러한 이 지뢰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특수한 지뢰도 있대요. 얼핏 보면 잎사귀처럼 보여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지뢰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뢰 같은 것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정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비 왔을 때 지뢰가 걱정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참 우리도 참 북한이라는 특수한 집단과 이 맞대고 산다라는 것을 심지어 기후 때문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게 비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